예, 안녕하세요. 마조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증시에 남아있는 악재에 대해서 제가 요약한 네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큰 폭락을 맞고 나서 그 뒤로 계속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이 증시에 대한 눈치를 보는 것이 없지 않아 현실입니다. 계속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고 불안감에 떨면서 사실 매매를 하고 있는 것도 맞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악재가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게 해소가 된 것이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네 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두 번째로는 미국이 한국 경제 제재에 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대기업의 위기, 그리고 네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들을 뭐 가지고 왈가불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들을 지금 현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자, 일단은 최근 시점에서의 코스닥과 코스피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 분석적으로 봤을 때는 과열이 됐으니까 조정받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큰 폭으로 떨어졌다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이 큰 폭으로 떨어진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석이 지금까지 없어요. 제가 알기론. 근데 이제 오늘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며칠 동안 상승세 이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고, 분명히 그건 아니고, 일단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받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의 어떤 리스크나 어떤 불안감이 분명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이탈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무언가가 반영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 그냥 이렇게 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국발 위기는 사실은 이때가 아니라 이전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어요. 제가 차트로 봤을 땐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한 여기 시점에서 이미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요런 걸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나서 중국 때문에 이렇게 미뤄졌다라고 그때 이제 봤었던 그 해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빠졌다라는 거는 이제 아무런 해석이 없었죠. 어떤 것도. 예. 그래서 이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는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었거든요. 지금도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 떨어졌는지. 자, 그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그렇다면 일단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차트가 한번 망가진 건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차트가 망가진다라는 건 돈이 많은 애들이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트가 살아나려면 돈이 많은 애들이 들어와야 돼요. 이건 단순한 원리예요, 여러분. 이건 코스피, 코스닥,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동산 값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사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럼 누가 사는데 어떻게 사야 돼요? 분위기와 이런 열풍들이 조성이 돼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부동산은 사겠죠. 일자리도 없고 취업도 안 되는 부동산 사겠습니까? 안 사죠. 당연한 거예요. 이 투자라는 건요, 여러분, 원리 자체가 단순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야 돼요. 자, 그러면 코스닥이라는 규모가 작나요? 절대로 작지 않죠. 그럼 이 코스닥이라는 규모가 작지 않은데 이걸 폭락시킬 정도로 한 달 만에 이걸 폭락시킬 정도의 어떤 큰 자금이 빠져나갔다라는 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단순한 외인 탈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뭔가가 있다라고 전제해도 무방해요.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오른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앞으로의 뭔가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도 그 나쁜 해석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것이 무마되려고 한다면 이만큼 다시 강하게 올라와줘야 돼요, 매수가.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주식하시면서 이렇게 빠지면서 다시 이만큼 이 커다란 이 코스닥이라는 공룡이 다시 올라온다라는 그런 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남아있는 어떤 숙제와 악재가 무엇이냐. 제가 그래서 네 가지를 뽑은 겁니다. 자, 중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소기업들, 제조업 위주로 이제 수출을 하죠. 중국에게 그 납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부품이요. 그리고 중국이 거기서 만들고 해외로 수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해외로 나가는 무역에 있어서, 걔네도 무역으로 먹고 살잖아요. 무역에 있어서 경쟁력을 잃고 제한이 걸린다. 관세가 붙어서 제한이 걸렸고 매출이 줄어든다. 우리나라 기업도 무조건 연관성이 있습니다. 심각할 정도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중국도 지금 부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 기업이 만약에 이제 그러한 경우를 통해서 도산을 하거나 중국 기업들이 무너지게 된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중국의 내수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해보셨겠지만 그 사드 보복 당시에 사드 보복 때문에 그 뭐라죠? 그 관광 제한을 받았잖아요. 관광이나 그래서 화장품이나 뭐는 관광이나 이런 사업들의 매출이 엄청 급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협상은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체감을 잘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굉장히. 사실 중국이 좋진 않지만 중국이 또 망해서는 안 돼요. 중국이 좋지만 중국이 망해서는 안 돼요. 그런 참 아이러니한 현실이 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가 아직 해소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협상을 진행 중이고 그리고 중국이 약간 꼬리를 내린 것 같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가 몰라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한국 증시가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점에서 무너졌던 게 이제 미국, 중국의 어떤 그 영향 때문에 있었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은 해석을 할 수 없지만 이때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연관성이 깊이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박살나고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경제 제재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이 그 트럼프가 뒤통수 맞았어요. 이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개발 중이었던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됐냐면 이제 트럼프가 약간 좀 이제 반대 세력에 의해서 좀 우스운꼴이 되어버렸어요. 야, 김정은 착하다. 뭐 알고 보니까 뭐 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그 쿨했던 친구가 갑자기 이제 어린 친구가 미사일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솔직히 자존심이 상합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죠. 그래서 엄청 욕을 먹고 있어요. 트럼프가.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앞으로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게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미국 편입니까? 북한 편입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한 그 미사일 발표를 오히려 그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야,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경제 제재를 안 가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그냥 뭐랄까 비 오는데 이제 비가 엄청 몇 구름 깨는데 비 오지 마라 하고 막 기도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쨌든 북한과의 어떤 긍정적인 그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이 경제 제재를 건다.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을 분명히 확보를 했으니까, 그 믿을 만한 정보통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조사나 어떤 그 추궁이 들어갈 거죠. 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그 경협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부 측에서도 북한과의 어떤 긍정적인 이 미사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취하거나 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미국에게 비협조적인 거죠. 우리는 미국과 엄밀히 말하면 동맹국이잖아요. 그럼 미국과 협조를 구해야 돼요. 협조적이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를 향해서 그 총구를 겨누고 있고, 미국은 그걸 이제 방어해주고 있고 돈을 내긴 하지만, 우리 동맹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그러진다고 한다면 경제 제재가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이제 디스인지는 보이콧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보이콧이다 미국이 뭐 그런 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기서 이제 10조 정도의 비행기를 팔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잉인가 아무튼 그 비행기를 미국에다 팔 수 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하한가 맞은 날 있죠. 이날 이제 수주에 실패했어요. 그 규모가 10조인데 수주에 실패하니까 하한가 맞았습니다. 주가가 박살나 버렸어요. 이런 것 이게 이제 그걸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국이 우리나라의 어떤 물건을 또 사줘야 되는 입장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절을 하거나 제재를 걸면 이런 상황 나와요, 여러분.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것도 심각한데 지금 이것도 되게 심각해요, 사실은. 경제 제재를 건다. 와, 그러면은 저렇게 주가 박살나는 거 순식간입니다.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또 대기업 위기죠. 이것도 이제
지금 현대차 매출이 많이 줄은 상태, 그런 것도 알 수 있고. 현대차 한번 차트 볼까요? 현대차는요, 이게 이제 밑에 하청업체가 너무 많아요. 이게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지금 그 조선도, 그리고 운송도, 선박도, 예,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지가 않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이미. 예, 무너졌고 궤도에서 벗어났고. 그래도 이제 반도체가 이제 버티고 있다 뭐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 반도체가 버티는 이유도 제가 얼핏 공부했었는데, 미국이었나요? 중국에게 제재를 걸었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알아보세요. 중국이 이제 반도체로 이제 수출하는 부분이었나 그거를 막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가 또 기회를 얻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봤던 것 같아요. 한번 알아보세요, 여러분들. 현대차 주가도 박살나고 있죠. 이미 뭐 이전부터 사실 버리고 있었어요, 뭔가. 그죠? 고점 찍고 그냥 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닥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럼 이 대기업이 그래도 버텨줘야 밑에 있는 하청업체들이 또 관련된 이 주식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주식들이. 예, 이런 주식들이 다 같이 움직여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너진다라는 소식은 절대로 좋지가 않죠. 우리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한몫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금리 인상이죠. 이건 다 아는 사실이죠. 예, 금리 인상이 되면 이제 뭐 투자 자금이 뭐 유출이 된다. 뭐 다른 나라로 옮겨간다. 뭐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된다. 그럼 기업들이 대출받을 때 금리가 높아져서 투자를 꺼리고 위축된다. 뭐 그러면서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금리 인상도 우리한테 이제 약간 위기감을 주긴 하지만 이거는 눈에 당장 보이는 거는 아니에요.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당장에 눈앞에 뭔가 이제 줘야만 움직이거든요. 그 금리 인상은 아직은 그렇게 막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이거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그럼 이제 여러분들 저라면 한국 증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얘기할 거는, 소형주들은 금리 인상과 아주 큰 영향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차피 테마주로 해서 작전주 종류가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 영향은 많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요. 이게 아직도 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문제들이 해결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얘네 하나만 있어도 부담되고, 얘 하나만 있어도 부담되고, 얘 하나만 있어도 왕부담이죠. 이 부담되는 것들이 제가 정리해도 네 가지인데, 이것이 이제 이런 확신을 뚫고,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을 뚫고 주식을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서 주가가 오른다라는 게 기대한다라는 건 지금 당장 눈앞에 우리가 사실 보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보이지 않는 어떤 한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때보다도 제가 봤을 땐 지금 보수적으로 주식에 접근해야 되는 상황이 맞다라고 보고요. 테마주는 오르고 뭐 작전주는 다 오르겠지만, 그래도 그것을 우리가 어떤 종목인지 알 수 없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튀어오르는 게 당장은. 그래서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무작정 돈을 묻어놓는 것도 제가 봤을 때 현명한 판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부터는 저는 이제 한 달 정도 단위로, 길어야 한 달 정도 단위로 좀 주식을 끊고 가는 그런 매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가치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단순히 회사의 가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코스닥 증시에 대한 가치도 투자를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증시에 따라서 돈이 수급되는 거에 따라서 내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거 무시하면 솔직히 주식하면 안 됩니다. 그거 무시하는 사람들은 되게 오만한 사람들이에요. 주식시장의 어떤 리스크와 그런 흐름에 대해서 무시하는 건 되게 거만한 생각입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가치평가도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리스크가 많고,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분할 매수를 더 많이 해야겠죠. 분할을 내려갈 때마다 사는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더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입니다. 저는 추천드리기로는 만약에 이제 가치 투자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사이는 주식을 더 지켜보는 입장이 맞다라고 봐요. 지금 시점에서.
이미 차트도 만약 차트가 박살나지 않았다면 몰라도 차트가 한번 박살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식을 들어가선 좋을 게 없다라는 건 당연한 거고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코스닥이 그래도 60선까지 회복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그랬을 때부터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야, 우리 쉽지 않은 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에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분명하게 증시는 그냥 죽지 않아요. 절대로. 한국 기업은 그냥 죽지 않습니다. 얘네가 지금 현대차가 위기다 하지만 모아둔 돈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바보 아니에요. 쟤네. 그냥 망하게 손가락 빨고 있지 않아요. 절대로. 뭐 해외 진출을 하든 뭐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받든 뭐 그런 식으로 하든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나라에서도 알고 있어요. 이제 대기업들이 무너지면 이제 낙수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밑으로 하청업체나 또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하죠? 다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다 이 영향이 있거든요. 예, 우리 서비스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기업들이 운영이 돼야 그 돈들이 이제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반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반대로 적용이 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이제 모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돈들이 많이 있는 상태예요. 현대차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돈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쉽게 망가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물론 이제 장담할 수는 없죠. 오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은 전반적인 어떤 추세로는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그래서 바닥을 많이 찍었을 때 우리가 그때부터 들어가는 것도 나쁜 판단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보고 있네요. 지금 코스닥이 좀 오른 것에 대해서 야, 이게 뭐 중국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금 오르는데 그거는 믿을 만한 사실은 아니고요. 지금 시점에서. 그냥 제가 말했잖아요. 이날 반등 들어서 단기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까지도 이렇게 오늘까지 치지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는 좀 의아하긴 한데 저는 한 금요일 정도까지의 상승은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상 치고 올라간 건 좀 세긴 한데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만 믿고 무작정 돈을 투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저항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큰 폭으로 박살날 수 있어요. 예, 그런 혼돈의 장을 제가 다시 말하지만 정말 3개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보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보내야 차트가 좀 안정감 있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급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런 하락장에서 또 이런 불안한 장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뭐 힌트도 많이 드렸어요. 종가 매매에 대한 개념 뭐 그런 거 힌트 많이 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건 맞고요. 이런 악재를 우리가 결국은 다 해소가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역할에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이 부분 참고하시고 이제 물론 이제 다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또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고 봐요. 저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은 하네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